여러분, 경제시장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순환 구조의 중심에서 주식시장의 장세는 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네 가지 장세로 무한하게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선 이 네 가지 장세에 대한 특징과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내가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런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의지가 생기면서 열심히 교육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겠죠? 증권시장은 경제시장의 요소들로 비롯되는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특성과 투자 인사이트를 겸비하고 있다면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대응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변화를 예상한다는 건 당장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예상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교육을 모두 듣고 난 뒤에 뉴스와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6개월, 1년 뒤에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연관성이 지어지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자산의 변화에 대비하고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 장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겸비한 채로 경제 공부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확률의 우위와 시간적 효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경제 시장의 흐름을 알고 하는 투자와 모르고 하는 투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1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30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시야는 엄청나게 다르듯이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시야와 생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시 경제시장과 증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의 확신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상태로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명확한 계획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경제시장과 투자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하는 투자는 엄청난 이점과 우위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항상 손해만 보거나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투자를 하겠죠.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자산 차이는 장기적으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 차이 나게 될 겁니다. 오늘 교육의 중점이 될 네 가지 장세의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장세, 두 번째, 실적장세, 세 번째, 역금융장세, 네 번째, 역실적장세입니다. 오늘 교육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육을 들으시면서 메모장에 해당 장세들을 분류해서 작성하시고 특징별로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교육해드리긴 할 거지만 생소한 단어도 정말 많을 거기 때문에 해당 단어들에 대해 정리하면서 뜻을 검색해보시고 경제 단어에 대한 이해도도 동시에 높이면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효율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세인 금융장세는 경기 침체기가 지난 이후에 시작되는 경기 회복기입니다. 경기 침체 기간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됩니다. 그 이후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단기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을 조달하게 돼요. 동시에 양적 완화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또 경기 침체 수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도 하고 주요 산업과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완화 정책과 함께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험에 빠졌죠. 이때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경색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했죠. 또한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시장과 같은 주요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금융시장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산시장의 가격이 폭등했죠. 금융장세 시기에는 침체기 때 투자되지 못했던 자금들이 한 번에 유입되고 양적 완화로 인한 시중자금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지만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2020년부터 2021년에 직접 겪었던 이 상황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경기 회복기에 해당됩니다. 경기 회복기에는 완화 정책과 함께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면 동시에 주가도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금융장세 시기에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당연히 경기 회복기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회복기를 주도하는 산업은 대표적으로 IT, 금융, 소비재, 산업재 등이 있어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의 역할과 미래 기대감까지 동시에 충족하는 특성을 지닌 자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회복기의 해지 수단으로서 자금이 유입되고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까지 동시에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에 이용하기 좋은 투자 방법까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기를 주도하는 산업들 중에서 경기 침체기 당시에 같은 산업 내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현금까지 잘 비축해둔 기업들은 경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안정성이 좋은 기업들은 금융장세가 되기 전까지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면 정말 크게 성장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기대감까지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평가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 경기 회복기에는 단기간에도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주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시장을 알아야만 체계적으로 확신이 생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투자를 하려면 경기 침체기에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간단하게나마 분석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금융장세 시기에 대해선 이 정도 시장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장에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위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경제 시장과 실물경제 시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금융장세 시기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부터 조금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세 번째,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네 번째,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고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시장이 침체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행 파악이 이루어져야 각 정부가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회복시킬 것인지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미리 투자 대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 원인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자금 공급 규모가 달라지고 금리 정책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해요. 금융장세의 특성만 알고 있어도 당연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체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가 경제시장에서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 건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리스크 관리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체 원인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회복기에 돌입하는 시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경기 회복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제시장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국채와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 축소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고 표현해요.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때, 즉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 때 확대됩니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경우는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질 때, 즉 경기 전망이 좋을 때 축소되는 겁니다.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경제 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전망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수요를 반영하게 되면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단기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단기 금리는 2년물 이하의 채권 금리를 의미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기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장기 금리는 10년물 이상의 채권 금리를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돼요.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장기 국채를 팔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신호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장기 국채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기 회복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호를 경제시장에선 쉽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됐다고 표현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두 가지 신호를 토대로 시장이 금융장세에 들어섰는지 판단하면서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기회비용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금융장세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모든 자산이 함께 상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다음 실적장세 교육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금융장세 시기 때 이용하기 좋은 투자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장세 시기 때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리는 낮아지고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화폐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은 달러 가치가 낮아졌을 때 달러를
달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추후 달러 환율 상승과 주식 가격 상승을 동시에 누리게 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마다 달러 매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정세가 지나고 난 뒤에 경제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달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위험해질 때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호황기 때 미리 대비를 해둔 투자자들은 경제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도 오히려 돈을 벌게 되거나 최소한 자산을 지킬 수라도 있게 됩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수익에 기뻐하거나 자제력을 잃으면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운용합니다.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산을 증가시키고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저에게 교육받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금융정세 시기 때 큰 수익 앞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창출하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세인 실적 장세는 경기 회복기가 지난 이후에 시작되는 경기 호황기입니다. 금융정세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면 실적 장세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거는 실적을 의미합니다. 금융장세인 경기 회복기 이후에 기업 실적 상승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금융장세 때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 장세 때 일어나는 실적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 시기 때는 실적 회복 요소가 명확하게 보이는 산업에서 큰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적 장세 시기는 금융장세와 다르게 초반과 후반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띱니다. 실적 장세 시기 초반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금융장세의 주가 상승세만큼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시장이 충분히 안정성을 되찾으면 지나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발생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실적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부에서는 정책금리를 올리고 긴축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말입니다. 개별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물가 상승을 통한 이익률 확대 등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금융장세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정책금리가 오를 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적정 인플레이션 유지를 위해서 세계 정부는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단기간 높아지는 시기에는 고금리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화폐 이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치와 시장의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동시에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게 되죠. 이런 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 금융장세 시기에 무한히 상승만 할 줄 알았던 낙관적인 시각에서 현재 높은 가격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적 장세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여전히 상승하는 자산이긴 하지만 금융장세 시기보다는 투자 결과에 실력과 인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적 장세의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점점 상승할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 상승은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들은 정책금리 상승을 언제나 리스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큰 위험성으로 본다는 거죠. 이때 시장은 점점 그동안 과열됐던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실적 장세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책금리 상승 속도를 이겨내면서까지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방어 여력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시장 참여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 시기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내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하는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시장 특성이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실적 장세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에 의해서 투자 심리는 점점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가에서 더 싼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경제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도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불확실성은 증권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요소입니다. 증권시장은 확실한 악재보다 불확실한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깊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실적 장세
장세 시기에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정책금리의 가격 변화에 주목해 보면 정책금리가 상승하는 실적 장세 초입에는 금리 상승과 동시에 금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을 무작정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따른 가격 추세를 평소에 지켜보다가 시장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투자하면 이 시기에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시켰을 때 투자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해지는 투자 시에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해지 개념과 방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해지에 대한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금융장세에 있어서 달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말한 개념처럼 투자는 항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한 자산에 치중되어 있으면 투자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적 장세 초반에는 금융장세와 비슷하게 거의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적 장세 후반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생산 단가가 오르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 시기에 주로 상승하는 산업은 원자재, 에너지, 산업재, 은행이 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 시기에 투자할 때도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금리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업이 금리 영향이 적은 산업에 속해서 실적에 큰 악재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 영향을 받는 산업들과는 다르게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이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성장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좋더라도 불확실성 심리를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겪게 되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적 장세의 끝자락부터는 시장의 등락폭이 커지는 유동성이 동반하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에게는 시장의 심리 형성과 유동성으로 인한 하락과 상승을 이용해서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락과 상승을 이용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현재 기업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시장의 불안정 요소로 인해서 하락을 겪고 있을 때 현재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경제 요소가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을 해보니까 실제 기업에는 악재도 없고 근본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와 시장의 비관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투자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락을 기회로 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왜 시장의 상승은 당연할까요? 여러분, 채권, 현금, 주식 이 세 가지 자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자산은 뭐겠습니까? 제 강의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워오신 분들은 1초 만에 답이 나왔겠지만 당연하게도 언제나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악재와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안전자산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꽁꽁 껴안고 있던 현금마저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변수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신중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분할 투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개인 투자자의 자세겠죠. 이러한 실적 장세 시기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구상한다면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실적 장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임의 소비재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의 소비재는 경기에 민감한 상품을 뜻해요. 쉽게 말하자면 경기가 좋아야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여행, 명품 등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선 도요타, 테슬라, 현대그룹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재 자동차 판매량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산업에서는 항공 기업들과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의 매출을 보게 되면 현재 여행 산업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겠죠. 명품 산업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기업인 LVMH 그룹을 확인하면 굉장히 쉽게 판매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임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과 매출은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글에 검색만 해도 한국어로 분석된 글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임의 소비재 판매량 증가와 감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투자자들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을 팔고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 역시 뉴스와 채권 관련 지표를 통해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호로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가에 대한 확인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네이버에 검색해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검색해보고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신호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에 관심이 없던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지인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SNS에 자랑하는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면 실적 장세 시기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신호들을 토대로 실적 장세의 신호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의 중점은 초반에는 금융장세 시기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이때 이런 하락세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 방어 여력이랑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산업과 기업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세인 역금융 장세는 경기 호황기 이후에 시작되는 경기 후퇴기입니다. 역금융 장세 시기에는 경제시장이 충분히 확장되고 금리 또한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 됩니다. 특히 역금융 장세 초기에 명확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 때는 자금 유동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금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그 투자금에는 연구 개발 비용부터 시설 투자, 직원 채용 등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매출 상승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재고 수량이 증가하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재고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유지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또한 경기가 팽창하게 되는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시기 때 직원들의 인건비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들이 부채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 호황기에서 경기 후퇴기로 진입할 때 기업 내부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점점 건물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업 내부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지고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감소에 맞춰서 비용을 감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익도 증가하지 않고 주가는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주가가 본질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은행이자가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서 예금이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지게 되고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띠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리와 증시의 상관성, 실업률과 물가 같은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만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정직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태인 주식시장보다 고금리 상황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예금 적금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금융 장세 시기에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띠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순식간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반등 요소들에는 첫 번째, 예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두 번째, 고금리 기조가 경제시장에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것 같거나 세 번째,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나 네 번째,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높게 나오거나 다섯 번째, 물가와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다섯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모습이 생길 때마다 시장은 갑작스럽게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역금융 장세 시기에 완전히 시장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역시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더라도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만큼의 강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역금융 장세 시기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투자는 원래도 하면 안 되지만 더욱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기 증시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다면 당장의 큰 하락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주가를 방어하기만 해도 좋은 기업으로 주목을 받는 시장 특성이 형성돼요. 이러한 시장의 심리 형성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해 본다면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겠죠. 이 역금융 장세를 대표하는 자산은 채권과 예금, 원자재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금과 채권이 대표하는 자산 중 하나인 이유는 정책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정 수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자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게 됩니다. 그 최후의 수단은 바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현상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역금융 장세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됩니다. 자,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이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는 보통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금리와
금리와 2년물 또는 3개월물 단기 국채 금리의 차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채권 시장은 실물 경제가 침체될 것을 미리 반영하게 되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 수요가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그 결과 단기 금리는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는 낮아지게 되니 이 현상을 보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된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차이가 심각하게 축소되면 역전이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역전하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1년 이후에 강한 경기 침체가 발생될 확률은 32%나 될 정도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시면서 경제시장의 상황을 평가하고 투자한다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신호는 채권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질수록 채권 자금 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채권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장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겪는 초입이다 보니 그동안 마음껏 누려온 시장의 큰 상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가 모두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역금융 장세의 중요한 신호들을 참고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금융 장세 시기에는 언제 갑자기 역실적 장세가 찾아올지 모르니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해야 되는 시기예요. 결론적으로 역금융 장세는 모든 투자 자산에 섣부르게 투자할 경우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오늘 교육 내용처럼 경제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자산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모든 시장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는 이 시기 때부터 판가름됩니다. 투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금융 장세 시기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모든 투자자들의 의견과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재밌고 기회를 잡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제 시장은 진실되게 시장의 방향성을 대변해서 진짜 자산과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에겐 당연히 좋은 기회가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겠죠. 자,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드디어 마지막 장세입니다. 네 번째 장세인 역실적 장세는 경기 후퇴기 이후에 시작되는 경기 침체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확실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예요. 증권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시장 전체가 악화되면서 모든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사라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죠. 또한 가계소득과 기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파산하는 기업들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각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공포로 변하면서 증권시장은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미 역금융 장세 시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 참여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지속적으로 거쳐오다가 확실하게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욱 깊은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투자할 때 기업의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실제로 공포심이 기본이 된 시장 분위기에선 이익이 악화되거나 조금이라도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도 작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하락을 겪기도 해요. 시장 분위기와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확실하게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시장 전체적인 주가 하락세 자체만 보면 역금융 장세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장세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경제 시기를 통틀어서 금융 장세 시기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팽창하게 되고 기대감에 의해서 가장 크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실적 장세 때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실적 장세 또한 똑같습니다. 역금융 장세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기 전부터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악재를 받아들이고 큰 하락을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주가가 긴 기간 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역실적 장세 시기가 끝으로 다다를수록 경제 주체들과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대로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정부는 통화 정책을 다시 완화하면서 첫 번째로 교육해드렸던 금융장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시장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제 교육 가치에 맞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실적 장세를 대표하는 자산은 채권이 대표적이며 이 시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자산이 채권인 이유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정책금리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가장 먼저 채권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정부 대응책에 의해서 채권 시장의 자본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경제 시장이 회복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는
채권 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또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금과 기축통화인 달러에도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때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화폐 가치는 반대로 하락을 겪게 되겠죠. 그럼 신흥국에 속하는 한국의 국민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기 침체기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꼭 방어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힘이 약한 국가의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게 자산을 잃게 됩니다. 제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경제 공부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소비재 산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써야 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을 뜻하고, 통신사, 생활용품 판매 기업 등이 존재합니다. 샴푸, 면도기, 로션, 칫솔, 치약과 같은 것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산업은 필수 소비재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화를 공급해주는 기업을 의미해요. 전기, 가스, 원유, 수도와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유틸리티 산업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과도하게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역실적 장세 시기에 대한 좋은 투자 팁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필수 소비재 산업은 평균적으로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선 배당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코카콜라, P&G, 월마트, 쉐브론 같은 기업들을 배당주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배당 기업들을 자산 비중에 포함시킬 경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배당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역실적 장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 장세 때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해서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경우 한순간의 욕심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손실 투자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기회비용에 큰 손해가 발생되겠죠. 역실적 장세 시장의 특성상 경기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금융 장세가 나타나는 신호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경제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실하게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투자하면 시장의 상승 수익률을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저에게 교육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은 명심하세요. 경제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가 본질적인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기회를 잡고 모든 상승률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단편적인 욕심에 불과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자산가들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투자하는 사람만이 가짜 자산이 아닌 진짜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켜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실적 장세가 다가옴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시작입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부는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역실적 장세 시기에는 안전자산 시장 역시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경제시장의 계절별 특성과 경제시장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수준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고, 그와 동시에 수익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또한 어떠한 장세에서도 그에 맞게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시장에 예외는 있고 무조건적으로 100% 장세의 특성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참고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투자 업종과 개별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접목시키는 용도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해드린 내용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잦은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교육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의 중점에 따라서 경제시장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제시장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교육 내용을 응용해서 시장의 상황별로 자산 비중을 다르게 운용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알고 있다면 시장의 상황별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게 되겠죠. 경제시장에선 시장의 구조를 알고 지식을 지닌 사람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 중에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서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 앞으로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기업 등을 찾는 것에 대한 과정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기업 분석과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규 강의 과정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교육 내용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실적 장세 시기부터는 투자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과 경제 지식도 없이 투자해서는 절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든 오르기만 하는 금융장세 시기만 매번 딱딱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시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경제 지식과 오늘 교육해드린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도까지 갖춘다면 운을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해지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교육과정과 함께 꼭 아셔야 하는 시장의 흐름 중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극단적으로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사태와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 폭락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평균 하락률은 40에서 70%죠. 이 하락장은 보통 2에서 3년 정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설명해드리는 하락장 시기는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이 하락장이 끝나고 찾아오는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상승장은 장기적으로는 113개월,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400%가 넘게 상승을 한 사례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5년 이상 동안 장기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는 짧고 굵게 지나가지만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는 더 길고 높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금융장세에 접어드는 시기를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시장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수익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시장은 금융장세로 변하는 변곡점에서 시장이 회복하는 극초반인 초기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만 평균적으로 40에서 50%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제시장의 상승과 하락 요소들이 증권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됐고 현재 어떤 장세인지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올라타듯이 투자를 하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보통 많이 오르고 있길래 뒤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면 그 주식은 이미 많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겹치면서 주식 가치가 고평가일 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강제로 버티는 상황이 되면서 기회비용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거시경제 시장의 실질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 시장이 어떤 장세를 보이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고 플러스 10%고 그딴 것들은 전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개별 기업의 수익률만으로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절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시장의 사실들을 보셔야 올바른 투자로 가치 있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교육 내용에 따라서 각 시장세별로 투자 전략의 변화를 주면서 투자하시면 당연히 기회비용이 오르면서 자산 증식의 속도도 높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시장 상황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처음 겪는 내용이니 어렵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느껴지시겠죠.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 어디 안 도망가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 내려놓으세요. 저는 강의만 툭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알아서 이해하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시장별로 어떤 모습을 띠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소한 장기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투자하신다면 첫 번째, 내가 현재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현재 내가 어떤 시장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 비중은 시장을 지켜보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세 번째, 어떤 시장 상황에 어떤 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최소한 알고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시간과 효율적 측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은 우위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1층에서 보는 경치와 100층에서 보는 경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교육 내용만 인지하셔도 상위 1%는 되리라 장담합니다. 이전 교육 내용에서 실제 통계치를 보여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제 교육 내용들에 맞춰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매수, 매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투자 판단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투자에 명확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방해 요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확신은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있고 알고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투자는 얼마나 원칙을 잘 지키고 차가운 시장의 논리에 잘 대응했냐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투자처들은 언제나 주식시장의 장세에 따라서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것이지 궁극적으로 주요 투자처가 되지는 못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시경제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식시장을 중점으로 두고 자산 비중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든 일련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익히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을 분석하고 산업을 선정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실력과 인사이트를 갖출 수 있게 교육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자산가의 태도와 조건을 갖춘 투자자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제시장의 순환구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용기 내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저를 믿고 강의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완벽한 가치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강생 카페 가입 및 활동 방법에 대해서 잠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의 승인 메일과 함께 보내드린 수강생 카페 가입 링크가 있으실 겁니다. 메일로 함께 보내드린 수강생 카페에 가입하셔서 과제 제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과제 제출 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강의를 보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깊이를 더하고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게시판도 마련했습니다. 저도 함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강의를 듣게 된 이후에도 성장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수강생 카페에서는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적인 과제도 진행하면서 경제 지식에 대한 성장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며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과제에 대한 숙련도와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인원들은 더욱 심화된 과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옳은 방향성을 지닌 투자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강의를 지속적으로 보시고 과제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분들은 따로 모집해서 오프라인 모임과 실시간 온라인 경제 투자 대화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강의에 대한 진실된 후기를 DM 혹은 강의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억남이었습니다.